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전체 내용은, 강연의 내용은 나는 분단국의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 중에서 3명이 같이 썼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강의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방법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퀴즈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4번과 5번을 맞추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람. 사람. 맞습니다. 인간. 쉬운 단어인데. 인간이 안 됐잖아. 2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왼쪽으로. 아시는 분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앞에 불을 꺼드릴까요? 네. 왼쪽 위에 흰 칸 안에 빨간색 오른쪽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 뒤에는 시간 뭐예요? 했었습니다. 자존심 상. 네. 맞추신 분에게 의가사드들 네?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답. 네. 의가사드들. 의가사들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면대수. 비슷했는데. 아까 손 드시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정답. 네. 공익근무. 아,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음 3번 문제. 검색어가 무엇일까요? 이때부터 이제 이 문제부터 좀 어려운데요. 이게 확대가 됐어요. 아, 네. 이런 사진. 뭔가 정상. 힌트 주세요. 몇 글자? 정답. 정답. 가족. 아닙니다. 인증샷. 아,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누나. 네. 승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개념이. 승자. 승자? 네, 여자들이 다 예뻐가지고 남자애들. 정답은 10글자인데 아마 이 얘기를 이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남선녀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전생에 나라를 아, 정답입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남자. 구글에 치면 딱 이렇게 나와요. 전생의 나라를 구한 남자. 4번. 죽을 때까지 간을 찢고 허파를 쪼아리는 독수리와 매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였는데요. 네, 프로메테우스. 아,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은유한 겁니다.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마누라. 아닙니다. 되게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몇 글자예요? 2글자입니다. 글자 안에. 네, 전쟁. 전쟁. 아쉽습니다. 네, 결혼. 아닙니다. 2글자였습니다. 자식.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도 있어요. 네. 덕수. 정답. 네. 남녀. 아, 엄청 가깝습니다. 정답. 네, 남성. 남성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반 나눠주세요. 이게 그 구절인데요. 그들, 가장들, 교수들, 남자들 역시 수많은 난관과 끔찍한 결함에 부탁한다. 나처럼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내면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 돈과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대가로 독수리와 매를 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산다. 걔네들은, 남자들은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 5번. 이거는 좀 맞추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군의 주요 공격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여자. 아, 7글자입니다. 아, 네. 일곱 엄청 근접했습니다. 네. 정말. 네. 맞췄으니까 안 맞춰요. 많이 없다는 여자가 어린아이?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정답의 이름을 똑같이 짠 영화도 있습니다. 쌍계라물. 이거 질러. 네, 많이 안 봐. 맞습니다. 아, 내가 학과 놓고 고민했는데. 아. 이렇게 5가지 퀴즈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단국의 페미니스트에 관련해서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단이라고 하면 보통 뭐 전쟁 상태, 이산 가족, 분단 비용, 분단 체제, 군대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거나 공익이 왜 상남자의 산이 되어야 된다거나 왜 미녀를 보고 미녀를 만나는 남자를 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분단국 남성성이라는 이야기로 개념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일이나 탈북자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연을 준비했고요. 강연을 시작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성차별주의와 그것이 키워내는 공격성을 뽑으려면 반여성적 태도와 반남성적 태도를 모두 직시해야 하고 그거에 종식 없이는 평화나 정의를 향한 실질적인 진보가 불가능하다. 되게 멋진 말이 있어서 이 구절을 시작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왼쪽에 이렇게 계속 띄워져 있으니까 중간중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원시적 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성차별, 성평등 같은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되게 사람이 원래 그런가? 옛날에도 그랬을까? 같은 문제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한번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이게 이제 터키 차타르위치 문명이라고 인간이 발굴해낸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유적 중에 하나인데 9,500여 년 전에 건설되고 기원전 한 7,000년쯤이죠. 신석기 문명이었고 계획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이 이 사회가 되게 성평등적인 사회였다. 그리고 계급평등적인 사회였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관공서가 없고 지도자나 CEO가 없었고 마을 단위로 공유 생활을 했고 폭력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식생활이 똑같았다. 이게 사실 평등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죠. 위장에서 발굴되는 것들이 비슷비슷했다.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거의 모든 문명에서 차별 같은 게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이게 2015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보고서인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따와서 발번역을 좀 해봤어요. 성평등은 수력채집 구조의 특이한 사회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거주지의 성원을 선택할 때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거주지의 친족 관련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부모가 아니라 옆집, 친구 이런 애들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살수록 그 사회는 되게 평등했다 라고 결과를 냈더라고요. 근데 땅이나 가축처럼 상속되는 자원이 번식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자 성차별적인 부와 성별 불평등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유재산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고요. 실제로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쿰족이라는 분들의 이제 생활 양식을 보면 우선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하면 돼. 하나 둘 셋. 이런 분들의 생활 양식을 보면 이분들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부분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패트리샤 드레이퍼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분들이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민족인데 이 중에 이제 2번, 5번 상가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황화 부족이라는 곳과 부다 부족이라는 곳을 두 개를 다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민족이고 황화 부족은 전통적으로 수렵 채집을 하는 곳이고 남자가 여자 일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 일을 해도 서로 분할은 조금 돼 있었다고 해요, 역할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족원들이 자존감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고 이혼을 해도 사회에서 폭풍이 없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부다 부족은 계곡지대에서 정착 생활하는 부족인데 남자가 여자 일을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왜 일을 안 하냐고 타박을 하고 이혼의 책임을 여성에 짊어지고 부족장의 정치적 권한이 되게 강했었대요. 그래서 이 드레이퍼라는 분이 왜 이런 똑같은 민족인데 그 이전에는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한 사람들인데 왜 정착 생활을 한 부족과 여전히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이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은 이래요. 부족 규모가 커지면서 가사노동량이 증가를 하고 또 기존의 가사노동을 조금씩 더 많이 했던 여성들이 집안에 매이게 되고 성 역할이 확고해지고 그 3번도 되게 중요한데 세상 밖의 지식, 중심부 문화에 대한 지식, 또 부족 내 정치력을 가정 내가 아니라 가정 외에 있던 남성들이 독점하기 시작했고 사생활이 증가하면서 사는 곳, 거처하는 것도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똑같이 교육시킨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재생산되면서 성차별이 발생했다. 이분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쟁. 단순히 수렵채집에서 농경문화로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인식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남자가 조금 평균적으로 힘이 세니까 전쟁에서 많이 나가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그 우월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부족의 생존에 내가 더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이유로 성차별이 발생했다. 이게 뭐 학계에서도 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인데 좀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음식과 주거지의 결핍은 전투 능력을 망가뜨리지만 성적 결핍은 육체적 장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인 사람들이 전쟁에 더 많이 쓰이게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될지를 뽑아야 되잖아요. 100명의 부족들이 100명이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건장한 사람이라거나 힘이 센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만 뽑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편리하고 힘센 사람을 뽑으려면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음식도 보급해줘야 되고 또 잘 키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되게 힘도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별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성이 군사적 용맹함의 보상이 되기 위해서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고 목동적이 되어야 했다. 이런 설명도 디바일 그리고 해리스라는 분이 연구한 내용에 따라 있습니다. 물론 되게 좀 생물학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 말을 반드시 옳다고 믿는 것만도 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살펴봤었고요. 제가 전쟁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닌데 이 책을 쓰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전쟁의 원인으로 보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사냥, 영역이나 물, 피난처, 자원, 명예, 서열, 복수. 근데 이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을 쓴 교수님이 번식도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할인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끼리의 싸움이 되게 치열했고 그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보상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사냥, 영역, 물 이런 것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지의 그 사회적 권력이 진화론적으로는 계속 보상이 크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비슷한 얘기가 이런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셰그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브라질에 있는 야노하메족이라는 부족을 엄청 오래 본 거죠. 제가 10년 동안. 근데 거기서 그 부족이 왜 싸우는지를 보니까 태반이 여성으로 인한 싸움이었었대요. 어쩌면 전쟁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여자일 수도 있다. 이분은 그냥 여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비판도 엄청 많이 받아요. 너무 단순화한 설명 아니냐. 물론 이제 이분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전쟁은 원인들이 되게 많고 복잡하다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자 때문에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원시 사회에서.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뭐 전쟁에서 여자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든 아니면 전쟁을 하는 과정에 여자를 배제를 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성이 자원화되고 물화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절대 뭐 성경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되게 엄청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미디안족을 무너뜨리고 노예들을 막 잡아오니까 그 모세가 그 잡아온 노예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이런 구절. 그러니까 되게 횡행했다는 거죠. 여성을 이런 식으로 자원처럼 인식하는 게. 우에노 지즈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남성들끼리 전쟁을 하든 뭐 지위를 다투고 싸우든 무슨 어떤 형태의 경쟁을 하더라도 여자는 전리품처럼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물론 진짜로 그랬는지는 더 많은 뭐 고고학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향성이 보인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일부 다처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번식이 얼마나 유리한가, 내가 얼마나 승리자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가치로 일부 다처제, 얼마나 많은 여자를 갖고 있는가가 나타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에도 보시면 빅맨들, 그러니까 빅맨, 남자 사회에서도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 있든 예외 없이 주변에 있는 평범한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인대요. 근데 자원으로서의 여성은 당연히 약하거나 노예 근성이 있거나 수능적이어야 되고 방어적이어야 되고 이기성심에 지고 이런 성질들 같은 거를 갖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심지어 좀 약간 놀랬던 구절인데 가장 중요한 집단, 핵심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비용은 물질적 계산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자기 아내를 다치는 사회도 되게 많이 보인대요. 내가 이제 그 핵심 집단, 권력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위에 민수기 저 보시면 상해를 아는 여자와 상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나누잖아요. 여성을 자원화를 하면 승리자가 내 여자, 그리고 내가 방금 패배시킨 저 남자의 여자, 이 두 개를 당연히 구분을 하게 된대요. 내 거랑 너 거. 그리고 내 거는 뭐랄까, 뭐 청년층의 이분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되게 정숙하고 조신하고 나랑 같이 있는 애고, 그리고 남의 여자, 패배자의 여자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도 이때 이렇게 자원화되고 물화된 거의 배경이랄까 결과물 같은 거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까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게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혁명군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그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외설적이라서 뺐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왕비의 행동에 대한 포르노가 엄청 많이 성행했었대요. 그때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왕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고 그게 평민의 지위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주화, 그게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는 군주제에 대항해 성립되었고 그 과정에 귀족과 왕 양쪽 모두의 여성화에 대해 외설적인 공격을 했고 앙시앙 레징기의 주요 여성인 왕비에 대한 악랄한 공격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왕비는 되게 제일 최고점에 있는 승리자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의 여자를 공격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른바 뭐 창녀처럼 표현해버리면 그 승리자의 권위가 같이 깎이는 거예요. 궁녀들이 조선시대 때 절대로 신선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것처럼 근데 궁녀가 마음대로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왕의 권위가 깎이는 거랑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밑에 이거는 브라이언 하이튼이라고 되는 건 잘못된 포르노그래피의 역사?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책이 그 내용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전쟁이 남성에게 미친 영향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없어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죠. 왼쪽에 있는 승리자와 오른쪽에 있는 패배자
되게 간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남성의 분화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슬쩍 이야기가 나왔지만 승자와 패자, 승자는 강하고 패자는 약하고, 승자는 주인이고 패자는 노예고, 주도적이고 수능적이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위풍당당하고 위기소침하고 이런 식으로 남성 내부의 분화가 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왼쪽에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가짜 남자인 거죠. 남자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흔히 여성화된 남자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특성들 있잖아요. 약, 노예, 수능적, 방어적, 위기소침 이게 사실 사회가 물화된 여성에게 뭐랄까 강요하는 너는 정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특징들이랑 사실 똑같아요. 이게 되게 오랜 시절 동안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를 남성들은 계속 강화하고 추구하려고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내가 오른쪽에 있는 저 목에 철을 끼고 있는 노예가 안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멸시하게 되고 강화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가 뭐랄까 태어나서 그냥 여자랑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아도 힘이 조금 더 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키가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걸 계속 강화하고 추구하는 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걸 멸시하는 게 되게 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승자성 이게 남성성으로 번역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패자성이 여성성으로 번역이 된다고 해도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거고 근데 그 남성성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일이라는 분이 남성의 경험이라는 책에서 분류한 6가지 전형적인 남성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웅, 저 사진은 헤라클레스 사진이고요. 두 번째가 정신적 남성, 소크라테스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성인 분자, 현자 이런 모습이고 세 번째가 기사, 그러니까 서구의 남성성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인데 세 번째가 기사, 되게 명예롭고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들, 이미지가 있죠. 네 번째가 르네상스 시대의 자유사상가, 저 사진은 저기 국부론을 쓰신 애덤 스미스의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되게 활약을 되게 많이 했었죠. 르네상스 시대 때 되게 선망되는 어떤 직업군이었고 다섯 번째가 쾌락주의자. 이 육체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것들. 사진은 부르주아들이고요. 또 마지막이 현대의 건장한 남성. 이분들 한창 주가를 올리고 계시는 가짜 사나이 에이전트 H처럼 이렇게 건장하고 건강하고 이런 남성이 현대에는 되게 좋은 남성성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만 남성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한 남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성을 분류할 때 류인 코넬이라는 분이 한 분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해서 한번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분은 남성성을 패권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패권적 남성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뭐랄까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남성들, 칭송되는 성질, 힘과 권력,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되게 공고화된 압축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 이미지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부장제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아까 분석했지만 기사도 됐다가 영웅도 됐다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종속적 남성성이 그냥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노예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멸시받는 성질, 대표적으로 동성애, 정치 문화적으로 배제와 학대를 당하고 여성성과 상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공모적 남성성은 이거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나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그 지영의 동생 김지석 씨인데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딱히 엄청 막 여자가 왜 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냥 아빠가 나한테만 뭐 좋은 거 사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되게 소시민적인 캐릭터예요. 공모적 남성성은 패권적 남성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종속적 남성성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어중간한
그래서 가부장적 배당금을 챙긴다고 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막 남성성을 과시하면서 야 내가 뭐 왕년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세 가지 분류는 한 집단 내에 있는 남성성이고 그 집단이 다른 집단과 연결돼서 생각해보면 주변화된 남성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송기정 선수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백인에 대한 흑인 혹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에 대한 조선인 생각해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흑인이 아무리 미국 사회에서 잘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그게 흑인 전체에 대한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흑인이 받고 있는 인종차별 같은 게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조선인들의 그게 막 나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주도적 집단 외부에 있고 뭐 계급이나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외부에 있고 이분들이 잘하면 그 패권적 남성성에 기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하면 일본 남성들도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조선의 이득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남성성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밑에가 사도거든요.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아인 씨가 연기한 사도인데 이 사도라는 캐릭터가 조선사회에서 엄청 패권적이잖아요. 왕세자니까 위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막상 영조 앞에 서면 이 사도는 사실 신하들보다 못하고 평민들보다 못하고 심하게는 선민보다 대접을 못 받았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에 따라서 패권적이 되기도 하고 종속적이 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이완용.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회에서 엄청나게 패권적이었잖아요. 왕도 막 오라가라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이완용이 아무리 힘을 키웠다고 해서 이완용이 과연 일본 제국의 내각에 들 수 있었을까? 천황을 곁에서, 일왕 곁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이껏해야 조선 안에서. 그러니까 조선 내부에서는 패권적이지만 그때는 사실 조선은 그냥 지명이었고 일본 제국이었죠. 일본 제국 조선부. 그래서 일본 제국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주변화된 남성성이었던.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너는 패권적 남성이야, 너는 공모적 남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시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남성성을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에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풀어서 보면 위에서부터 본다면 어떤 인종인지, 승전을 한 국가의 국민인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남성분들은 저런 걸로 친구들이랑 전화를 쳐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사건이 좋은지 나쁜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보다 승자에 가까운 남성성, 패자에 가까운 남성성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그러니까 남성성은 이거로 해서 그냥 승자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인식되는 남성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남자가 그런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여기 애인 외모가 있는데 왼쪽 위에 이게 아까 전에 잠깐 그 퀴즈로 나왔던 전생에 나라를 구한 남자. 남자가 뭐 요컨대 예쁜 여자를 만나면 만나는 거지 왜 굳이 거기가 되고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그게 아까 전에 보신 일부다처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그 남자가 얼마나 승자인가를 나타낸다는 거. 근데 이제 일부다처제가 없어졌으니까 현대사회에서 남성이 사회적으로 권위를 얻거나 엄청 성장하고 성공했을 때는 현대적으로는 많은 여자를 거느린다기보다는 되게 예쁜 여자, 혹은 사회적으로 뭐랄까 매력적이라고 인정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일부다처제의 현대적인 전형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운동가, 독립투쟁가가 될 수도 있고 사회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제국, 주거지, 월급, 재산, 학벌, 애인 뭐 엄청 많은데 남자 한 명이 이거를 전부 다 갖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갖추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신혼들 보고하의 제2성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와 동료인 남자들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 부단히 등장해야 한다.
남자는 외부의 시선이 그의 생활이나 사업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갖추지 못하고 혹은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았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힘이 셌다가 사고를 당해서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 나오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 나름대로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덜 중요하다 가치를 배분하고 이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그 이유는 그게 남성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있을 때 그 남자 한 명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약간 간명한 방법은 저는 그냥 그 남자 안에는 승자성도 있고 패자성도 있는 거다. 다만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고하게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덜 가지고 있고 의 차이일 뿐이고 뭐 똑같은 설명이고 뭐 브루디베라는 분이 하는 말인데 남성적 가치의 고향은 여성성이 야기하는 두려움과 근심 안에서 치러야 할 어두운 대가를 갖는다. 끊임없이 스스로 남성적으로 더 남성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라기보단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자기 착취를 한다.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차별주의인데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성차별주의라고 하면 남자가 여자를 멸시하고 야 너는 여자가 무슨 뭐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간다고 라고 해서 뭐 못 가셨고 뭐 여하튼 그런 일들. 근데 사실 아까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남자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되게 승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 남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남자들도 있고 그리고 승자의 그 무리에 끼지 못한 남자, 여자 전부 다 포함해서 그냥 패배자처럼 인식되는 경향?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목에 이걸 사고 있는 남자는 남자라기보단 여성화된 남자처럼 이해되는 것처럼 승자성을 갖추지 못한 남성이나 패자성을 갖춘 남성은 남성이지만 패자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녀, 승자 남성과 연결된 성녀라는 집단도 생겨나고 그리고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파란색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사회적으로 또 빨간색은 약간 멸시하거나 억압하는 방향 네가 무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지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승자 집단을 동성사회라고 얘기해요. 블루맨스라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끼리의 저음내 여자들은 모르는 우리끼리의 세상 여기에 막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고치되는 곳이 동성사회라고 이브 세지윅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들 있잖아요. 승자성을 갖추지 못한 남성들 여기 보시면 이 짱구가 조그만하지만 근육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 살면서 그런 분들 되게 보셨을 거예요. 딱히 쟤는 뭐랄까 스스로 남자답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막 남성적으로 보이려고 말도 험하게 하거나 길가에 일부러 침을 뱉는다거나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는지 막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행동을 남성적 항의라고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 치료사 정신분석학 하신 미움받을 용기 쓰신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점도 되게 이제 패자 남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왼쪽 밑에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남성성들의 기준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버지니아 울프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남자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선 사실이나 그 대가로 죽을 때까지 독수리를 풀고 살아야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차별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차별주의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어떤 폭력 흔히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되는 거를 성차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승자성, 패자성 누가 더 승자에 가깝냐 패자에 가깝냐 이 구도를 고려한다면 이 혐오는 단순히 너가 여자라서 가해지는 혐오가 아니라 여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지는 혐오 차별, 멸시 그게 성차별주의라고 한다면 이 패자 남성에게 가해지는 뭐 애인이 없다거나 공익을 나왔다거나 뭐 군대에 안 갔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 식의 패자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의
어떤 양태, 형질, 이것도 똑같은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멸시가 자기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 빠졌는데 왜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내가 싫어하는 성질들,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투사해서 더 싫어하는, 너는 되게 여자 같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 방식의 어떤 심리학적인 기제를 투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와 비슷한 맥락에서, 같다고 할 수 없죠.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의 자기 혐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좀 구구절절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한국의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의 남성성을 이제 조선 이후로 이렇게 5구역으로 나눠봤는데,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이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분단, 해방 후, 그리고 저게 뭐였더라? 박정희 생가에 있는 동상인데, 산업화 시기, 그리고 현대 5구획으로 나눠봤는데,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사실 지금은 잘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모르는데, 남성의 주요 위치는 일터와 집이었대요. 그리고 집안에서 남성의 양반들의 일은 제사, 가계 관리, 아들 교육,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했다고 해요. 제사는 그렇다 치고, 가계 관리도 요즘에도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들 교육이 있는데, 아들 교육은 되게 이제 양반을 키워내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중요한 가치는 충효예, 수신제가. 그래서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왕을 위해서고, 그 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화적인 가치들을 남성에게, 양반이 아들에게 교육을 시켜갔다고 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크게 변하는데, 이때 최초로 국민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일본이 교육을 시키죠. 조선인도 능력을 키워야 된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전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문약상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문약상무. 조선은 되게 약한 나라였고, 그 이유가 무를 청시하고 문을 숭상해서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다. 너희는 문을 쫓을 게 아니라 대일본 제국의 사무라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무 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남성다움을 최초로 교육을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남성들이 집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집에 있는 자식 교육이나 가계 관리나 뭐 기타 등등 모든 거를 여성의 일로 맡겨주고, 남성은 위에 있는 것들, 능력, 직업, 전투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빼내오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나라, 국가를 동일시하게 되는,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이런 생각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런 사고방식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 존재한다면 옛날에 그게 왕을 위한 것인데, 지금은 천황폐하를 위한 충신의 어떤 그런 마음. 밑에 보시면 저게 조선총독부에서 내놨던 교육자료 중에 일부인데, 직업은 개인이 사회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진보 발전에 공헌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신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무에 이렇게 띄워져야 돼, 상무정신에. 라는 교육을 일제강점기 때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남성성은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집 밖에서 열심히 이 천황폐하와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싸우는 남자. 그리고 해방 분단 시기가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습득한 남성성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국가를 건설. 아마 이제 그 현대사를 잠깐이라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막 진짜 계속 죽여요. 막 저는 사실 그 현대사 배울 때 이때 정말 무슨 이런 야만의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냥 수틀리면 죽이고, 김구 선생도 암살당했고, 그 김구 선생을 쐈던 사람도 암살을 당했나? 그러실 거예요 아마. 뭐도 죽이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면서 국가주의가 옛날에는 그 대상이 대일본 제국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만들었고, 북쪽에서는 반제국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만들었고,
군사주의도 조금 더 강화되죠. 우리나라에서는 49년에 징병제가 최초로 실시가 되고 북한에서는 48년에 초노제라고 해서 시작이 됐었다고 해요.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성도착현상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라서 넣었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 해방 이후에 남장 여자와 여장 남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때 이게 신문에도 날 정도로 엄청 많았고 심지어 남장 여자가 국회의원을 투고를 했나? 당선이 됐나? 당선됐어요. 네. 당선됐고 그런 경우도 있었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는 그분이 나라를 떠났다가 돌아오셨나 그랬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968년에 주민등록제도가 만들어지면서 1번, 2번 딱 바뀌잖아요. 그 이후로 되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산업화 시기에는 전사회적 군사주의가 남쪽이고 북쪽이고 공히 주민등록제도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 징병제와 총무제를 엄청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뭐랄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곧 시민권이라는 의식이 생긴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도 비슷한 거긴 한데 군대 안 갔다 오면 옛날만큼 뭐 예컨대 한 80년대만큼 지금 그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파장이 크지 않지만 군대 안 갔다 온 어떤 정치인들이 엄청 또 고초를 겪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국에서 뭐랄까 그럴듯한 남자로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군사주의가 이때 되게 가속화가 됐고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면서 생계부양자 모델 그러니까 가족을 남자가 먹여 살리는 것도 이때 되게 강화가 됐다고 해요. 사실 뭐 항상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조선 일제강점기 해방 초기까지 그러다가 나라가 막 발전을 하고 남자 혼자서도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게 되니까 역시 남자가 집을 먹여 살려야지 하는 식의 생계부양자 모델도 조금 강화가 됐고 왜 그렇지? 이게 제가 옛날 대학 시절 때 학예회가 아니라 학술제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잘 만들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국내적인 권리를 조금 이렇게 억누르고 하는 것들이 그런 군사주의가 강화가 되게 많이 됐고 2015년에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쓰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인식도 이때 되게 강화됐고 또 마지막으로 현대 지금 시대에는 막 열심히 막 한번 같은 데서 일하는 남자보다는 삼성, 현대 자동차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공무원, 행정고시 이렇게 되게 이제 화이트 칼라 인텔리 남성들이 되게 이제 남자다운 남자라고 이해를 듣게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의 여성 차별이라는 게 옛날이랑 꼭 같진 않잖아요. 없어졌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가 무슨 대학을 일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요즘 어리다고 하면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듣진 않잖아요. 꼭 같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여성들한테 여자가 뭐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남자들 사이에서 예컨대 그런 뭐라고 했죠? 군대 갔다 오면 혜택 주는 거 네, 군 가산점제. 그게 옛날에는 남자 여자 사이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군 가산점제도 없어지고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가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 집 아들은 돈 많아서 군대 안 갔다 오는데 나는 돈도 있는 집에 태어나서 군대를 갔다 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남성 간의 싸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IMF 이후에 생계 부양자 모델이 붕괴. 이때 진짜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모르는데 지금 서울역이나 이렇게 서울 곳곳에 계시는 노숙자분들 그분들의 90%가 이때 직장에서 쫓겨난 분이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의 평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식의 역차별 의식, 남자가 더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의식도 이제 생겨나는 억울한 남성성의 시대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식민지 남성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이런 페미니즘이라든지 젠더라든지 한국에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때 만들어진 남성성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어떤 파장,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식민지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핫한 주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식민지 남성성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을 국가나 민족과 동일시하는 것. 이게 독립투사나 친일파나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는 조선민족을 위한, 우리를 독립시키고 건국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뭐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친일파들은 자기 정체성을 그냥 일본인으로 두는, 이게 요즘 교육과정이랄지 이런 데서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안 나오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우리 일본인인데 조금 더 차별 덜 받는 일본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동일시하는.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대외 관계에서 파악해서 자신은 강대국에 비해 약자이므로 여성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진짜 남자는 일본인 거고 조선은 여자인 거예요. 약하고 패배했고 뭐랄까 중요한 일들은 전부 다 일본이 하고, 예컨대 조선의 국방이랄지 외교권이랄지 그것도 전부 다 일본이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비해 실패한 남성들이다. 조선 남성들은, 식민지 남성들은. 그래서 그 물분을 여성들에게 쏟아낸다. 이게 식민지 남성성의 개념이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 이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한데 되게 음미해볼 만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도식화하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국제관계에서는 일본이 남자고 내가 여자고, 근데 국 내에서 어쨌든 난 남자인데 국 내에서는 내가 남자니까 여자들한테 더 큰 폭력과 억압과 통제를 가한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술 권하는 사회 현진권. 내가 술을 권하는 것은,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파팅도 아니고 하이 칼라도 아니고 이 사회라는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고 말하면서 너 같은 숙맥더러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식민지 조선의 남성의 어떤 자조회관. 이제 막 답답하면 지 혼자 답답하면 될 일이지 굳이 아내한테 숙맥이라 그러고 그런 느낌?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기지촌입니다. 기지촌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그 미군 기지 근처에 기지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양동주라고 하죠. 미군들을 위한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 이거를 뭐랄까 이게 엄청 어쨌든 흥하게 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걸 관리하기도 하고, 이게 그때 한미합동위원회 한국측 간사였던 김기조 전 외교안보원 명예교수께서 말씀하신 건데, 캠프 험프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베스 대령은 미군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기지촌 서비스 향상을 요구했다. 이거를 한국에 요구한, 한국 정부에다가 미국의 대령이 대놓고 요구한 거죠. 성매매 그 집상촌, 기지촌 깨끗하게 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쪽은 미군의 주둔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라고 해서 이때 벌여졌던 게 정화운동이라고, 그 기지촌에 계시던 분들을 체계적으로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깨끗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생관광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특히 일본 남성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유흥업소 혹은 요정 같은데 뭐랄까 무슨 저기 패키지 여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데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72년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보시면 일본 교통공사의 안내문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한국을 피하라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국가가 대대적으로 여성들을 이런 거에 되게 활용을 했던, 이제 이게 73년에 문교부 장관을 지낸 윤관식 님이
한국 여성은 경제 건설에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기생, 호스티스가 대거 일본에 진출해서 몸을 바치며 방문적으로 분주하는 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애국, 그러니까 국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식민지 남성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가 돼요. 내가 국제관계에서 여성이고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여성을 착취하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꼭 맞는 말인가 의문이 들었던 게 이거잖아요. 식민지 남성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 국제관계에서 남자를 일본, 여자를 조선 남성으로 두는 게 이게 식민지 남성성의 되게 기본 틀인데 저기 그냥 미국을 그대로 등치시켜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뭐랄까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문제가 터졌을 때 다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저기 이장, 마을 이장, 조선인 이장이 갑자기 여자들을 막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로 보낸다든지 혹은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간다든지 혹은 광고를 넣어가지고 속여서 데리고 간다든지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여자애들만 그렇게 잡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식민지 때 일본 제국에 감히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감내해야지. 왜냐면 완전히 여성화된 나라였으니까. 근데 미군이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반미운동도 막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윤금희 사건. 1992년에 미국에 있던 어떤 이병이 그 기지촌에 있던 여성을 엄청 잔혹하게, 제가 그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반미운동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는 있을 수 없었던 일. 그러니까 내가 기지촌을 막 관리하면서 미국 남성들이 뭐 본인들의 말에 따르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는데 너희들이 미국이 강압적으로 성범죄까지 일으키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적인 마인드였는데 그거를 그냥 식민지 남성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직장에 소속되기 위해 자기 아내를 갖다 바치기로 했다는 거. 근데 이런 행동을 했던 거는 그 승리자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했던 아직 승리자가 되지 못한 패배자 남성들 그런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지 여성화된 남성이 했던 어떤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 남자 집단으로 이끌어 되는 게 미국이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자처럼 막 그렇게 대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긴 남자인데 그 승리자 집단에 들지 못한 남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어야 아까 같은 기지촌 혹은 기생관광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연히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까지 사실 되게 인간적으로 보나 그냥 민족적으로 보나 사실 민족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도 되게 치욕스럽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여성들을 미군들이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지촌을 만든다는 게.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분단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뒤처지면 안 되고 미군이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했던 이유는 승자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60, 70년대까지는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 내가 진짜로 북한에 패배하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 그랬었던 것처럼 저 김일성의 파렴치한 저 어떤 거기 아래에서 얼마나 그런 공포감, 그런 반공주의적인 공포감 그런 게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단국 남성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나는 분단국의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책에 썼던 제 어떤 문제의식랄지 이었고 그래서 분단국 남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로 패자도 아니지만 승자도 아니라는 긴장감.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물론 사실 2020년인 지금에서는 세계 경쟁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북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남한의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개발하는 게 핵이기도 하고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승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 동시에 그 승자성에 되게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예컨대 군대를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혹은 돈이 많은 거에 대해서, 혹은 한국에 대기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패자성은 아까 뭐 여성이랄지 장애인이랄지 북한이랄지 사례는 되게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느냐 안 갔다 오느냐. 안 갔다 온다고 해서 무슨 대역죄인처럼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안 갔다 오면은 장관을 할 뭐랄까 자격이 안 된다든지, 황교안 전 대권 아니 어쨌든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 사진이 엄청 중요했잖아요. 저 멋있는, 저는 저런 자세 취해도 저런 모습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상남성의 모습. 이회창 대표라고 해야 될까? 저분도 저때 엄청 저것 때문에 대선에 졌다고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에 그 스티브 유, 한국 이름은 유승준 씨였던 그분이 한국에 나 진짜 너무 한국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냐 라는 기사가 또 떴는데, 두 번째 댓글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댓글이 뭐냐면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기본도 안 지킨 사람한테 무슨 인권을 챙겨줘 라는 댓글이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게 기본이고 인권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거, 말 안 듣는 후임, 되게 여자 같은 후임, 이상한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 폭력, 이거 좀 그만 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니까 패자성에 대한 멸시 같은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이고, 뭐 오찬호 씨가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책에서 한국 남자들은 폭력을 참아가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남성이 되어간다. 그래서 폭력에 점점 둔감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 이분도 해일과 조개 발언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무슨 그 당에 소속돼 있죠. 2002년쯤 그때가 무슨 당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이제 당 내에서 현안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성폭력 문제가 터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 내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막 나오니까, 아니 지금 해일이 오고 있는데 조개는 죽고 앉아있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되었던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는 어떤 인식. 그리고 이거는 아까 뭐랄까 위문 공연의 한 장면인데, 이게 2018년에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여성들을 계속 남성들을 위한 어떤 위문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애들이 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육감적인 여성을 보는 일이. 사실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적어준 게 있었는데, 남자가 원하는 것으로서의 여성 위문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승자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기를 증진시킨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문이라는 게 위로 하는 거잖아요. 위로 방문. 그 옛날에 그 프로그램 어머니의 편지인가? 저기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오셨던 프로그램, 물론 제 세대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나와서 종종 보곤 하는데, 어머니들도 되게 이제 그 장병들에 대한 큰 위문의 대상이잖아요. 어머니들이 저런 의상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상을 하는 분도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이런 위문 공연을 지금 여기서 나와 계시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녀와 성녀의 구분법에 따라서.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진짜 남자다운 일을 한 전투병 역할을 했던 남자와 그러지 못했던 남자 사이에 어떤 조롱도 있고 직장 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멸시도 있고 사별도 있고 저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었고 특히 취사병 갔다 오신 분들은 취사병 나왔다는 이야기하기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런 의식들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변희수화사 있잖아요. 올해 초였죠. 그 쫓겨나신 분. 그분이 쫓겨나신 이유가 제가 그때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발기부전, 모환결손 및 유축, 은경절단,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급수맥이잖아요. 신체 검사할 때 이런 분들이 3급, 4급, 5급 이런 걸 받아요. 근데 이게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전투하는 거랑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고 발기부전이 된다고 해서 왜 군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군대에 가는 남자들이 시민권을 얻은 남자로 번역됐었잖아요. 군사주의가 막 강렬해질 때 그러니까 군대 가는 남자들은 이상적인 시민들 지금은 군대에 있지만 군대에서 교대하고 나면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군대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력한 승자에게 자원을 제공 아까 보셨던 기지촌이라든지 밀당을 준다든지 생존 안보 중시, 적대 경계 강화, 공존 평화 중시 대표적인 게 이런 반공주의 이게 실제로 저번 대선에서 2017년에 경남도당에서 만들었던 어떤 홍보용 포스터라고 해요. 유치한 따로는데 너무 유치하지 않나?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보를 이야기하는. 혹시 이 플래카드가 언제 쓰였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계실까요? 이게 오른쪽에 무사증 가짜난민 국민 동의 없이 개정된 난민 수용 거부 이건데 예멘 난민 사태 터졌을 때 이 부호를 들고 오셨던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내부에서도 비판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사실 안보주의인 거잖아요. 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그 불안함. 그러니까 사실 그 불안함이 저는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생존과 안보, 적대와 경계, 공존과 평화 같은 거는 일단 지금 내가 생각할 게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들을 막아야 돼. 일단 저들을 쫓아내야 돼. 하는 인식이 분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담감, 피로감, 절망감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2019년에 시사인에서 20대 남자 그들은 누군가 하는 기획을 냈었는데 대체 20대 남자애들은 왜 그럴까? 정말 보수화되고 있나? 진짜 그렇게 그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던 기획인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밑에 그런 식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절망감, 부담감 나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남자니까 집도 사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이라고 이런 느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자, 읽어드리면 이것도 아마 예멘 난민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럴 때쯤 나왔던 이야기인데 트윗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들은 물러서 죽겠구나. 여자가 군대를 안 가는 이유는 2등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1등 시민들은 죽지 않는다. 걔네는 화생방 훈련도 받고 사격, 유격, 아무튼 엄청 이것저것 봤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다 죽는다. 알아도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2년 동안의 군대에서의 대고생은 결국 1등 시민을 살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여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토로하는 그 군대가 어떤 시민권으로서 남성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비판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옳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 이런저런 걸 배우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남자가 뭐랄까 무대를 갖거나 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진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랄까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되지 않을까?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서 1등 시민이 된다고 해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뭐랄까 군사주의를 계속 강화하기만 하면 그게 좋은 방향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당 남성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 죄송한데 지금 몇 시인가요? 8시 10분입니다. 네. 평화라는 게 우리가 막 쫓아가야 될 어떤 대상, 어떤 목표 지점이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리고 마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게 뭐랄까 평화롭지 않은 것 마냥 그런 불가능한 거는 아예 꿈꾸지도 마 라는 포기 같은 의식 같은 것도 막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평화라는 게 저는 상황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 되게 점같이 여기 가면 이만큼 평화롭고 저기 가면 이만큼 평화롭고 이런 게 아니라 가는 길 자체가 그냥 꾸준히 선처럼 어제보다 조금 더 혹은 전보다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길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길이 그게 진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평화로 향한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라는 말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